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12번째, 원자 번호 12번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낯설지 않은 원소지만 생각보다 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그네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마그네슘의 발견은 스코틀랜드의 화학자 조지프 블랙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질소를 발견했던 다니엘 러더퍼드의 지도교수이기도 했던 블랙은 당시 의학 분야에서 사용되던 마그네슘 화합물,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성질들을 다수 갖고 있던 칼슘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마그네시아 알바라고도 불리던 탄산 마그네슘과 분필의 주성분인 탄산 칼슘에 대해 실험하던 블랙은 이들이 산과 반응했을 때 기포를 발생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한 성분으로 예상되던 마그네시아 우스타, 즉 산화 마그네슘이나 생석해인 산화 칼슘의 경우에는 산성 물질과 접촉해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그네시아 알바나 탄산칼슘을 가열했을 때 마그네시아 우스타와 생석회가 형성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동일한 기체가 생성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체는 후에 이산화탄소로 이름 붙여지며 블랙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입니다. 이후로도 마그네슘에 대한 분리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소량이지만 성공적으로 금속 마그네슘만을 분리해낸 것은 역시나 전기화학을 이용한 원소 발견 전문가였던 험프리 데이비 경에 의해서였습니다. 마그네슘이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유사한 여러 용어들이 떠오릅니다. 자석을 의미하는 마그넷이나 자성을 뜻하는 마그네티즘 등 많은 단어들이 같은 접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모두 그리스의 마그네시아 현에서 발견된 광물들에게서 공통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역 명칭인 마그네시아에서 유래한 단어들입니다. 마그네슘의 특징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밝은 빛을 내며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얇고 길게 가공된 마그네슘 리본에 불을 붙이는 실험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처음에는 노란색, 작은 불꽃이 점화된 이후 매우 밝은 백색광을 내며 강렬하게 타오르는 모습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밝은 백색광을 만드는 능력을 이용해서 과거 마그네슘은 사진 촬영 시 광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조금은 과도한 마그네슘 연소에서 이제 금속 형태로 잘 가공된 작은 마그네슘 필름 조각들을 이용해 본격적인 플래시로 사용됩니다. 과거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번쩍하는 빛과 함께 무성한 연기를 만들어내던 플래시는 모두 마그네슘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이후에는 촬영에 방해되는 연기의 발생을 줄이고 조금 더 적절한 양의 빛을 규격화해 만들기 위해 마그네슘 플래시 전구의 개발로 이어집니다. 마그네슘 필름과 산소를 채워넣은 작은 전구나 마그네슘 필라멘트를 잔뜩 구겨 넣어 산소와 혼합해둔 전구가 대표적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열이 발생해 안전상의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마그네슘 연소에서 발생하는 밝은 백색광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전체적인 가시광선 영역 중 청록색과 황색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스펙트럼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색광을 만들어내는 것은 몇 종류 색상의 빛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백색 LED 파장을 분석해도 적색과 녹색의 중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노란색 빛, 그리고 파란색 빛을 뒤섞은 형태로 구성됩니다. 빨강, 초록, 파랑 세 가지 색상의 빛을 같은 양만큼 혼합할 경우 백색광이 발생하며 마그네슘 연소의 파장 분포로부터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간과하고 있으며 과소평가되는 것이 마그네슘 연소 스펙트럼에서 보이는 자외선 영역의 빛입니다. 적은 양으로 보이지만 마그네슘의 엄청난 광량을 생각했을 때 절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자외선이 발생합니다. 마그네슘 리본을 태우는 실험을 하고 눈이 뻐근하거나 따가운 것은 다량의 자외선이 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안전장비 없이 장난삼아 마그네슘을 태우고 논다면 시력 저하를 비롯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학교에서 체험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연소의 결과물은 우리에게 친숙한 새카맣거나 회색빛의 재가 아닌 새하얀 재가 남게 됩니다. 마그네슘의 연소는 결국 마그네슘과 산소의 결합으로 인한 에너지 방출과 산화물의 형성인 만큼 하얀색의 산화 마그네슘이 남겨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절대 손을 대선 안 되는 것이 마그네슘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열을 방출하는 연소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무려 3100도에 달하는 온도가 형성됩니다. 불이 물과 닿으면 온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며 소화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은 없을까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항상 남게 되죠. 마그네슘에 불을 붙여 물속에 넣을 경우에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물 속에서도 불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해 잠수부들이 사용하는 비상용 신호탄 등의 마그네슘이 활용됩니다. 마그네슘 불이 물속에서 꺼지지 않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많은 양의 열이 발생해 주위의 물을 빠르게 기화시키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마그네슘 금속이 물과 닿았을 때 소듐을 비롯한 알칼리 금속만큼의 격렬한 반응은 아니지만 산화되며 수소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소들은 작은 폭발로 이어집니다. 마그네슘이나 리튬, 포타슘 등 금속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물을 뿌려 진화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대응입니다. 심지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소화기를 사용해도 단순히 숯검댕이 만들어지며 불이 빠르게 꺼지지 않기 때문에 클래스 D로 구분되는 인화성 금속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상식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으며, 만약 D형 소화기가 없다면 모래를 끼얹어 덮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화학실험실에 화재 진압용 소화기와 함께 샌드버킷이 준비되는 이유입니다. 주기율표에서 마그네슘은 두 번째 세로 줄인 2족에 위치합니다. 2족 원소들은 알칼리 토금속으로 구분되는데, 마그네슘은 두 번째 알칼리 토금속 원소인 셈입니다. 그 명칭은 물과 반응해 염기성 용액을 형성하며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1족 알칼리 금속의 성질과 함께 지각에 다량 매장되어 있는 3족 토금속 원소의 성질을 동시에 갖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우주와 지구 모두에 풍부한 금속 원소입니다. 금속으로서 순수한 마그네슘은 그리 좋은 물성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소가 풍부한 지구의 특성상 소듐보다는 덜하지만 간단히 산화되는 마그네슘은 사용하기 편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을 비롯한 많은 금속보다 쉽게 산화되며 소듐보다는 덜한 반응성으로 취급하기 쉽다는 성질은 다른 금속 대신 산화하며 보호하는 일종의 금속 방패인 희생 양극으로 돋보이게 합니다.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마그네슘 희생 양극이 바닷물이나 땅속의 철제 도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정 주기마다 교체해준다면 완벽히는 아니어도 효율적으로 금속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가벼움과 높은 강도, 지각 내 풍부한 매장량과 우수한 전기화학적 특성으로 자동차, 항공 우주, 전자, 생명, 에너지 등 분야에 사용됩니다. 특히 알루미늄보다도 가볍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스테인리스 마그네슘으로 대체하면 연료 소비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녹슬지 않는 마그네슘 합금의 개발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칼슘과 마그네슘만을 녹인 후 굳혀 바닷물 속에서 180일이 넘도록 전혀 녹슬지 않는 마그네슘 스테인리스까지도 개발되었습니다. 리튬이나 알루미늄, 비소 등 다른 원소로 코팅하거나 합금을 만드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의 칼슘 마그네슘 합금은 인체에 대한 독성마저 없어 임플란트 등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12번 원소인 마그네슘은 12개의 양성자와 12개의 전자, 그리고 12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 형태를 갖습니다. 그 자체로도 너무나 편안한 숫자들의 나열인 마그네슘 24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안정한 마그네슘 동위원소 2종이 있습니다. 13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진 마그네슘 25, 14개의 중성자를 갖는 마그네슘 26입니다. 존재 비율을 고려한다면 마그네슘 24가 79%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며, 마그네슘 25는 약 10%, 그리고 마그네슘 26는 11%로 이루어집니다. 주기율표에 쓰여 있으며 우리가 활용하는 원자들의 질량인 원자량은 자연을 구성하는 동위원소 각각의 질량과 비율을 고려해 계산됩니다. 마그네슘의 원자량 24.31은 24가 79%, 25가 10%, 26이 11% 존재하는 것을 계산해 얻어지는 값인 셈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마그네슘 24 외에도 극단적인 동위원소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핵껍질 이론상 마법의 수에 해당하는 무려 28개의 중성자를 갖는 마그네슘 40입니다. 경금속이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마그네슘 동위원소인데, 이처럼 거대한 원자핵 외에도 정말 신기한 동위원소들이 몇 종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성을 통해 얻어진 가장 가벼운 동위원소인 마그네슘 18입니다. 마그네슘 18의 발견은 일반적인 형태인 마그네슘 24 원자핵 빔을 광속의 약 절반 정도까지 가속해 베릴륨으로 만든 금속판의 발사에 충돌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핵에 단 8개의 중성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십 분의 1초 만에 붕괴하는 불안정한 동위원소인 마그네슘 20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묘하게 실험 조건을 설계합니다. 생성되는 마그네슘 20를 연속적으로 다시
광속의 약 절반 속도로 가속해 30m 떨어진 또 다른 베릴륨 표적에 발사합니다. 그 결과 완전히 새로운 동위원소인 마그네슘 18이 얻어집니다. 12개의 양성자와 6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진 가장 가벼운 동위원소라는 특징 외에도 마그네슘 18의 표현으로부터 4개의 양성자 비결합 핵의 첫 발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자 핵은 원자 중앙에 단단히 뭉쳐있는 아주 작은 알갱이라는 생각이 무색하게도 마그네슘 18 원자핵은 8개의 양성자와 6개의 중성자는 뭉쳐있지만 4개의 양성자가 핵에 결합하지 않은 채 짝을 지어 주위를 떠돕니다. 이와 같은 원자핵을 헤일로라 부르는데 마그네슘 18의 4양성자 헤일로는 관측된 적 없던 새로운 모습이었지만 기존 중성자 헤일로를 갖는 원자들은 여럿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헤일로는 흔히 후광으로 해석되는데 중세 문화 발달 과정에서 세분화되어 일반적인 용어를 따르진 않습니다. 안쪽을 가득 채운 빗무리는 환광이라 불리는 글로리올라, 바퀴처럼 생긴 고리 모양의 빛은 윤광인 님부스, 그리고 신체 전체에서 빛이 뿜어지는 것이야말로 오레올레라 불리는 후광입니다. 다양한 종교 모두에서 헤일로는 성스러움을 나타내는 특별한 장치로 그려집니다. 양성자나 중성자에서의 헤일로는 주위를 떠돌아다니는 형태가 연상되듯 천사의 고리로 묘사되는 헤일로입니다. 마그네슘 중성자 헤일로 중 하나는 마그네슘 37입니다. 하나의 중성자가 주위를 떠도는 형태로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원자핵은 원자핵인데 일반적인 원자핵과는 조금 다른 원자핵인 셈입니다. 헤일로 원자핵의 특징은 당연히 크다는 것입니다. 2개의 중성자 헤일로를 갖는 리튬 11 원자는 무려 원자번호 82번의 초거대 중금속인 납과 같은 크기를 갖습니다. 하나의 헤일로인 경우만 봐도 두 주기 밑에 4주기 원소인 칼슘과 같은 크기죠. 이처럼 헤일로 원자핵은 독특한데 이전까지 가장 신기한 원자핵으로 여겨졌던 것은 헬륨입니다. 일반적인 헬륨3나 헬륨4는 평범한 원자핵이지만 헬륨5가 되는 순간 변해갑니다. 그리고 헬륨6는 2개의 중성자가 함께 떠돌아다니는 형태를 갖습니다. 직접적인 결합이라기보다는 행성들이 서로의 중력으로 절묘한 거동을 보이듯 함께합니다. 가장 기묘한 것은 헬륨8입니다. 4개의 중성자가 2개씩 함께 묶여 헤일로를 만듭니다. 헬륨8이 이전까지 지구에서 가장 기묘한 원자핵이었다면 이보다도 더한 양성자 4개가 떠도는 마그네슘 18은 새로운 기묘한 원자핵 세계의 챔피언이 아닐까요? 하나의 중성자 헤일로를 갖는 마그네슘 37도 특별합니다. 모든 원소들이 동위원소를 찾다 보면 헤일로 원자핵이 있을 듯 싶지만 주로 20개 미만의 중성자를 갖는 핵에서 발견되어 왔습니다. 결국 마그네슘 37은 지금까지 핵 후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핵 중 가장 무거운 핵입니다. 또한 이제까지의 가벼운 핵에서 발견된 헤일로 중성자는 핵이 단일 중성자로 둘러싸여 회전하지 않는 S파 헤일로로 알려져 있지만 마그네슘 37의 경우에는 측정 가능한 각 운동량이나 회전을 갖는 P파 헤일로라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위대한 역할 중 하나는 지구 탄생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지구와 비슷한 크기를 갖지만 완전히 다른 환경을 갖는 태양계 행성으로 금성이 대표적입니다. 평균 기온이 15도인 지구와는 달리 무려 464도의 끔찍한 환경을 갖기 때문입니다. 지구에 비해 태양에 더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뜨거울 거라 오해하기도 하지만 모든 결과는 대기의 양과 이를 구성하는 분자의 종류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구의 공기는 78%의 질소, 21%의 산소, 그리고 그 외 다양한 기체들이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성은 강력한 온실 효과를 갖는 이산화탄소가 대기의 96.5%를 차지하며 질소는 단 3.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외 기체들은 0.03% 미만의 미세한 수치입니다. 지구도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대기를 가졌다거나 물로 뒤덮여 푸른 모습을 갖진 않았습니다. 초기 지구의 대기는 현재보다 무려 10만 배나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온도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을 200도에 육박하는 고온 환경이었습니다. 물이 존재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죠. 기원전 46억 년 전부터 기원전 40억 년 전까지의 뜨거운 고대 지구 시대를 지옥과 같다는 의미에서 명왕누대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후 물이 생기고 달이 형성되며 지구 내부의 층 구조와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변화가 순서대로 발생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된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명왕누대 지층 정보가 없어
완전한 하나의 답을 찾을 순 없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마그네슘이 지금의 지구를 만들었다고 해석합니다. 초기 지구에 풍부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광물 중 하나는 휘석입니다. 휘석은 칼슘, 마그네슘, 철과 같은 금속 원소들이 규소나 알루미늄 산화물과 함께 만드는 연녹색 빛깔의 광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그네슘과 규산염 위주로 이루어진 엔스테타이트라는 광물을 비롯한 마그네슘과 산화 마그네슘 성분들이 대기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산화 마그네슘의 큰 특징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조지프 블랙의 실험에서 탄산 마그네슘을 가열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화 마그네슘을 얻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산화 마그네슘에 이산화탄소를 넣어 탄산 마그네슘 광물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쉽게 일어나고 조절하기도 편리해 산화 마그네슘을 이용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제거는 환경과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초기 지구 모델을 지층과 광물을 고려해 시뮬레이션했을 때 핵이 형성되지 않았던 초기 지구의 멘틀 대류는 지각 내 마그네슘 성분을 끊임없이 뒤섞어 표면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제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철이 풍부한 감람원 광석에 혼입된 이질적인 멘틀은 대류가 더 많아 마그네슘이 풍부한 암석이 대기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이것이 대기에서 온실 기체를 제거하여 보다 현대적인 온도로 냉각시키는 것입니다. 탄소 격리 속도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암석 멘틀보다 10배 이상 빨라서 충분한 이산화탄소 제거까지 단 1억 6천만 년이 걸렸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초기 지구의 이 기묘한 마그네슘 암석은 이후 알칼리 토금속 원소답게 생겨난 바닷물과도 쉽게 반응하여 생체 분자 형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대량의 수소 흐름을 생성했을 것입니다. 결국 마그네슘은 지구 온도가 내려간 이후 물의 형성에도 관여합니다. 하지만 물이 어디서 왔을까요? 지구 바깥에서 해성 등을 타고 유입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엔 너무 많은 양의 물이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구 속 어딘가에 물이 안정하게 보존되어 있다 어느 순간 지표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고 상상하는 것이 더 그럴싸합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작업이 가능한 것은 마그네슘 광물의 일종인 마그네슘 하이드로실리케이트에 의해서입니다. 마그네슘 하이드로실리케이트는 약 11%가량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압에서 매우 안정하게 고체 형태를 유지하며 압력이 감소하면 다시금 엔스테타이트와 산화 마그네슘 그리고 물로 분해됩니다. 내부에 함유하고 있던 물을 방출해 주위에 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과거 지구 내부 암석층은 마그네슘 하이드로실리케이트로 이루어졌으며 초기 지구의 고압 환경에서 안정하게 물을 보호하고 이후 지표로 이동하며 물을 방출해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물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화성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화성은 지구에 비해 생각보다 작은 행성입니다. 결국 화성은 작은 크기 때문에 마그네슘 하이드로실리케이트를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압력을 생성하기 어렵습니다. 화성이 왜 그리 건조한지 그리고 화성에 존재했던 물이 해성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마그네슘 하이드로실리케이트는 20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전기를 전도해 하이드로실리케이트가 자기장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태양계에서 지구의 위치가 물의 유지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라 과장되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마그네슘이라는 원소가 모든 것을 만들어 온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에게 중요했던 만큼 그리고 지구에 풍부한 만큼 마그네슘은 지구 생명체에게도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식물의 경우 햇빛과 이산화탄소로 포도당을 만드는 아름다운 광합성으로 살아갑니다. 마그네슘은 광합성의 필수입니다. 정확히는 광합성을 일으키는 식물 속 엽록소의 포르피린 고리 중앙에 마그네슘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어하고 유기분자의 특성을 부여합니다. 또 다른 마그네슘의 특별한 사용은 식물의 기공을 열고 닫는 작용입니다. 마그네슘 이온이 적게 유입되었을 때는 기공이 열리고 반대로 다량 유입되면 닫히는 방식으로 조절됩니다. 식물이 포도당을 합성하는데 마그네슘이 작용했듯 동물에게서도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마그네슘이 사용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사용 후 남겨진 부산물인 아데노신 2인산에 달라붙어 동화작용으로 아데노신 3인산을 재생하는 데 마그네슘이 작용하며 반대로 아데노신 3인산을 깨뜨려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데도 마그네슘이 역할합니다. 화학적 결합과 전자 밀도 변화를 통해서 마그네슘은 화학적으로 생명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이로 인해 마그네슘 섭취가 줄어든다면 미토콘드리아 내 정상적인 에너지 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가장 극단적인 결과로는 세포 사멸이 발생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감소하면 도식에서 활성산소종이 증가한다는 관계도 눈에 띕니다. 마그네슘은 미토콘드리아에서의 항산화 작용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원소입니다. 근육을 이완시키는데도 마그네슘이 작용하니 에너지의 생산부터 소모까지 모두 관여하는 원소입니다. 그렇다고 마그네슘을 무작정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 마그네슘 섭취는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에너지 생산을 느리게 만듭니다. 섭취되는 열량에 비해 에너지 생산으로서의 전환이 느리면 체중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마그네슘의 미토콘드리아로의 수송을 촉진하는 유전자인 MRS2를 삭제하면 설탕과 지방의 대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육의 이완에 관여한다는 것은 마그네슘 부족이 근육 수축의 유지나 경련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아이 트위칭이라 불리는 안검근 파동의 요인은 스트레스에서부터 카페인 과다 섭취까지 온갖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로 마그네슘 결핍도 존재합니다. 긴장과 관련된 또 다른 증상인 두통에 대해서도 마그네슘이 관여합니다. 부비동 두통, 긴장성 두통, 편두통과 군발 두통 등 다양한 통증 중 마그네슘의 결핍이 일부 두통을 유발하는 만큼 충분한 공급은 통증 해소를 돕게 됩니다. 그 외에도 근육의 수축과 경련 증상이 수반되는 간질, 기억과 뇌작용에 대한 역할로부터 치매, 혈중 마그네슘 농도에 영향을 받는 고혈압까지 인체의 크고 작은 증상에는 적정량에 미치지 못하는 마그네슘 때문에 더욱 촉진되는 문제도 다양합니다. 그만큼 마그네슘은 여러 식재료나 영양제를 통해 보충되곤 하죠. 마그네슘은 금속 원소인 만큼 화학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탄소화합물을 다루는 유기화학 반응에서도 필수적입니다. 약으로도 사용되어 왔던 황산 마그네슘은 여러 개의 물 분자를 잡아채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 탈수제로 사용됩니다. 실리카겔과 같이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보다는 유기화학 반응에서 유기용매 속에 포함된 소량의 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황산 마그네슘 등을 넣어 응집시켜 걸러내는 식입니다. 또한 마음대로 연결하기 어려운 탄소-탄소 결합을 형성하는 방법 중에서 마그네슘을 사용하는 반응은 유명합니다. 유기 마그네슘 할로젠 물질인 그리냐르 시약을 사용하는 그리냐르 반응입니다.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프리츠 하버에 대응되는 프랑스군 화학부장이었던 빅터 그리냐르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이며 1912년 노벨 화학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기대됩니다. 리튬 이온 전지나 소듐 이온 전지와 같은 방식으로 마그네슘 이온 전지의 제작이 가능합니다. 1족 원소인 리튬이나 소듐과는 다른 무언가가 2족 원소 마그네슘에 있기에 새로운 전지로 기대받는 것이겠죠. 소듐과 마그네슘 두 금속 모두 리튬보다 풍부하고 저렴하며 안정성이 더 좋습니다. 심지어 두 개의 전자를 내놓고 2 플러스 산화수를 이루는 마그네슘은 소듐이나 리튬에 비해 원자당 2배의 전자를 전달하는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듐과 마그네슘 모두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듐 전극은 상대적으로 더 큰 이온을 이동시키는 반복적인 변형으로 소자가 분쇄되는 경우가 많으며 마그네슘의 삽입 및 이동은 더 큰 정전 기력으로 인해 동력학적으로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만큼 마그네슘의 시대도 머지않아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입니다. 마그네슘은 매우 밝은 백색광을 내며 타올라 플래시로 사용되어 왔지만 자외선이 숨어 있어 자주 보면 눈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양성자 헤일로와 중성자 헤일로라는 신기한 동위원소를 모두 갖는 원소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지구 대기와 바다의 형성부터 생명의 탄생과 유지에 가장 중요했던 원소입니다.